안녕하세요. 저는 업계에서 나름 이름을 좀 날릴 정도로 잘 나가는 변호사랍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가사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제가 오랜 시간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사건이 있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꽤 오래전 제가 결혼 생활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신입 시절, 저는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 지인분의 소개로 만난 남자는 꽤나 있는 집안의 자제였고, 아무래도 구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라서 그랬는지 매사에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배포 있고 남자답다고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도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을 척척 해나가는 모습이 듬직하다고도 생각이 되었죠. 그게 다 제 아빠 돈만 믿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전에는 공부만 하느라 남자 볼 줄을 몰랐기에 그런 남자와 결혼까지 가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폭언들로부터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로 시모 때문이었죠. 시모는 상견례 때부터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걸 눈치 못 챈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갑질과 폭언이 심할 줄은 결혼 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도 시모의 말들이 생각나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였답니다. 제가 딱히 뭘 잘못하지 않아도 시모는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아유, 아유, 어쩌다 천한 집안 딸내미가 들어와 갖고는 얘 설거지도 좀 교양 있게 좀 해봐라. 여기저기 물이 다 튀잖니. 그리고 머리는 그게 뭐니?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거나 싶겠냐? 타고나길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꾸미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아유, 아유 정말. 뭐 하긴 사돈이 이런 거 가르칠 줄이나 알았겠어? 누가 천한 집안 아니랄까 봐. 이렇게 말끝마다 천한 집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람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 역시 지지 않고 한마디 대꾸했죠. 어머님, 저희 부모님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다 들으라는 듯이.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네 눈치씩이나 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니? 그리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전부 다 사실이잖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성격이 더럽고 하는 말마다 묘하게 싼티 난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전부 사실이니까? 뭐야? 이게 어디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어머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엄청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그래도 끝까지? 아주 변호사라고 콧대만 높아져 가지고는 지 시애미한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해. 한마디를. 변호사라고 콧대가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령 어머니가 변호사였다고 해도 전 똑같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추어탕집을 운영하시는 평범한 자영업자세요. 그럼에도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험에 붙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그 비싼 학비를 전부 대주셨죠. 그 과정에서 생긴 대출금도 상당했기에 저는 정식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악착같이 일을 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건강이 우선이라며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전부 바리바리 싸우는 분들이셨습니다.
제 남편의 목까지 해서요. 반면 시모가 제 자식 위한다고 하는 행동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니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모는 툭하면 갑질을 일삼았어요. 아의 며느리라는 존재는 시댁 식구들의 그 중에서도 시모인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모가 시키는 일들은 대부분 시모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시모는 굉장히 유명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 협찬도 해주고 시모가 직접 방송에 출연도 여러 번 할 만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에 관련된 일을 저한테 시키는 겁니다. 예, 너 오늘 여기 주소에 다녀와라. 오늘 받아오는 옷감이 엄청 고급지고 섬세한 거야. 조심해서 들고 와야 돼. 바로 가게로 와. 저 오늘 의뢰인 만나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밑에 직원분은 시키시면 되잖아요. 직원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너는 애가 한 번에 말을 하면 듣는 법이 없니? 그럼 미리 일정을 말씀하셔야죠. 저도 개인 사업자로 고객들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어머님. 이번 사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건이고요. 죄송하지만 남편 시키세요, 남편. 네 남편은 중요한 회사 일을 하고 있잖니? 너 지금 네 남편 무시하는 거야? 남편 회사가 어머님 회사 근처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버님 회사인데 저보다 시간 내기 쉬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 오늘 시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의뢰인분 만나야 해서 끊을게요. 야!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시 저는 일에 푹 빠져 사느라고 시모의 갑질 따위를 받아줄 시간도 없었어요.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일이 훨씬 수월했죠. 왜냐하면 시부가 오래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부의 출판사와 시모의 한복집은 걸어서 10분 거리로 아주 가까웠고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혼자 동떨어져 있어 어딜 가도 차로 3, 40분은 걸렸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남편한테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미워 죽겠는지 아주 절 못살게 굴지 못해 난리였답니다. 주말마다 시부모를 모시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하더니 그마저도 제가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잘 못 지키자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저녁마다 와서 밥을 차리라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시간이 된다면 다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하루는 시모가 시킨 대로 오랜만에 정시 퇴근을 해서 시부모님 저녁을 차려드렸는데 시모는 그날을 기회 삼아 어떻게든 절 괴롭히려고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내온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 다른 밑반찬들을 딱 한 입씩 먹더니 그 자리에서 수저를 탁 내려놓더군요. 멸치는 너무 달고 된장찌개는 너무 짜다. 고등어 조림에는 간이 제대로 배어있지도 않고 비린내도 너무 역해. 이걸 먹으라고 내온 상이냐? 어떻게 네 시부모 먹일 상인데 이렇게 개판으로 내올 수가 있어? 당장 싹 다 다시 해오너라. 시모의 말에 저는 별말 없이 네 하고 일어나 상을 다시 물렸죠. 뭐 본인 입에 안 맞는다니 어쩔 수 있나요? 시모의 말에 남편은 갸우뚱하고 시부는 언짢은 표정이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는 시모가 말한 음식들만 다시 조리를 했고 약 20분쯤 있다가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모는 된장찌개 한 숟갈만 딱 뜨더니 똑같이 수저를 집어던지더군요. 지금 네 시부모 고지혈증 뭐 이런 걸로 죽일 셈이냐?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직도 소금탕이잖아. 이런 기본도 안 된 요리로 여지껏 내 아들을 먹여왔던 거냐? 당장 다시 끓여오지 못해? 사실 저는 요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어딜 가서도 제가 만든 요리가 맛있다고 칭찬을 들었으면 들었지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 손맛 하나로
저를 대학의 로스쿨까지 보내셨는데 저야 당연히 그 손맛을 물려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화를 내는 시모는 누가 봐도 찌개를 제대로 맛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지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저보다 먼저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였죠. 아, 거참! 밥상머리에서 왜 이렇게 소란이야? 한 번 그랬으면 됐지. 뭘 두 번씩이나 요리를 더 해오라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구만. 아, 맘만 있는데 왜 괜한 트집이냐고. 쓸데없이 밥상머리에서 기강 잡을 생각하지 말고 어서 먹어. 애꿎은 다른 사람들까지 밥 못 먹게 만들지 말고. 저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았고 시모는 그런 시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또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다가 결국 밥을 거의 다 남기고는 자기 방으로 쏙 올라가더군요. 눈치도 없고 마냥 애 같은 남편은 시모가 사라지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밥을 싹싹 긁어먹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애 같고 또 결단력이라고는 없는 우유부단한 마마보이였어요. 평생 부모님 그늘에서만 자라고 제대로 된 독립을 못해서인지 제 부모님 말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과는 다른 그저 혼나지만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답니다. 저와 시모가 항상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 남편은 저를 나무라곤 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랑 싸우지 좀 마. 엄마도 엄마지만 당신도 너무 드세. 어떤 며느리가 당신처럼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그렇게 따박따박해. 엊그제도 당신 때문에 엄마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어머님은 원래 나만 보면 기본적으로 표정이 안 좋으셔. 엊그제 특별히 안 좋았던 건 당신이 전날 술 처먹고 동네방네 고성방가로 노래 불러대고 아파트 입구에서 토하고 온 게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나서 그런 거잖아. 나야 남의 눈치 안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지만 어머님이 이 동네에서 지켜오고 있는 이미지와 인맥들이 있는데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모처럼 주말이라 나한테 뭐라도 트집 잡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쪽팔려서 말도 못하시느라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당신은 숙취 때문에 잘 못 봤겠지만 사실 이때쯤 저는 이미 남편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상태라 남편 놈이 밖에서 뭘 하고 들어와도 그냥 전부 그러려니 하던 차였거든요. 오만정이 싹 다 사라지니 사람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없어지고 결국 저희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어이가 없었던 건 우리의 이혼마저 시모가 개입한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고 오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였는데 들어가 보니 시모가 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들어온 소리를 못 들었는지 주방에서 글쎄 안쪽에서 제 험담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시모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였죠. 아들, 너 이러지 말고 그냥 빨리 이혼해라. 서당께도 3년이면 눈치껏 풍얼도 읊고 그런다는데 저건 개만도 못해. 아무리 타이르고 혼을 내도 기도 안 죽고 매번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라. 아,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어? 그 후진 집안에서 나온 주제에 어딜 우리 집안이랑 맘먹으러 드느냐 말이야. 천한 집안에서 들어왔으면 알아서 설설 기든지 말이나 싹싹하게 잘 들을 것이지. 지 잘났다고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요즘 변호사가 뭐 어디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뉴스 보니까 일감이 없어서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다는 변호사가 태반이더만. 내가 내 마음에 들게 하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번듯하게 차려줄까 했더니만 저건 순 못 써먹을 애야. 아들, 이혼해라. 저거 더 데리고 있을 필요도 없어. 이혼해. 저는 그 소리들을 전부 듣고 있다가 더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오셨어요? 하고 대충 목례를 하고 씻으러 들어갔죠. 갑작스런 제 인기척에 남편과 시모 모두 화들짝 놀라더니 욕실에서 나오니 시모는 이미 가고 없더군요.
저를 보고 남편이 쭈뼛쭈뼛 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까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우리 이혼하래.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랑 너무 안 맞잖아. 계속 같이 붙어 있어봤자 괜히 싸움만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엄마랑만 그런 거 아니라 당신 나랑도 사이 소원해진 지 오래됐잖아. 나도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정이 아니야. 위자료는 그냥 내가 마련할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죠. 야, 이 줏대라고는 없는 마마보이야. 네가 뭔데 위자료 주네만에 거리는 거야? 돈도 없는 주제에. 넌 네 아버지 아니면 돈도 없잖아. 아니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이혼은 내가 해.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어디서 까불어? 그저 지 엄마 말이나 전한 꼭두각시 주제. 참나.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지. 어쩌다 이런 인간이랑. 아휴, 됐고. 내일 내 친구들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드디어 이 징글징글한 집안이랑 떨어지게 됐는데 축하 파티라도 해야지. 안 그래? 너 같은 인간이랑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신 이 지긋지긋한 집안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날아다닐 것 같아. 야, 내일 진짜 미친 듯이 놀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얼빠진 표정으로 절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 다음날 친구들을 전부 불러 신나게 놀았죠. 제 상황을 알았던 친구들은 제 이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 미친 인간들이랑 헤어지다니, 야, 그동안 너 너무 고생했다. 진작에 이혼하지 그랬어. 너 하루 만에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야. 얼굴만 핀 줄 아니?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이 집안에 아주 다 죽었어. 내가 아주 위자료로 한 톨도 안 남기고 박박 긁어갈 거야. 그날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아주 초스피드로 저희는 남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별 노력 없이 위자료도 꽤 많이 받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부 덕분이었죠. 항상 시부는 시모 히스테리와 남편의 무능력함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이혼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다 정신을 못 차렸기에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를 처음 접수한 날 시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지난 일들에 대한 사과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접수하고 왔다며? 에휴, 잘했다. 네 시애미가 원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이 갈수록 왜 자꾸 더 못나지는지. 괜히 계속 붙어 있으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래, 잘 결정했다. 나라고 뭐 그간 살갑게 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서로 나쁠 건 없잖니.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주마. 못난 남편, 못난 시모 만나서 그간 네가 고생했다. 그렇게 시부와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완전한 솔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단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뒤돌아본 적이 없이 제 일에 집중하며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자꾸 제 속을 긁어대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저는 5년 동안 승승장구해서 제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랑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대표실에서 들어보니 의뢰인이 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봤는데 제 사무실 소속 변호사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전달받아 처리하겠다고 하고 의뢰인을 제가 있는 대표실로 데리고 왔죠. 조용한 곳에서 조금 진정이 됐는지 천천히 울음이 잦아들었고 저는 의뢰인에게 차근히 물어보았어요. 이제 진정이 좀 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우세요? 저희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그 의뢰인은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놓았죠. 맞았어요. 시모한테요. 손으로도 맞고 후라이팬으로도 맞고 저번에는 들고 있던 커피를 던지기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요? 왜 맞으신 거예요? 그냥 저만 보면 재수가 없대요. 집안일도 못하고 말도 똑바로 못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딸을 출산했는데요. 제가 딸을 낳았다고 또 재수 없다고 때렸어요. 출산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일주일 됐어요. 네? 뭐라고요? 그럼 산후조리를 해줘도 모자란데 때렸다고요? 그럼 애는요? 애는 어딨어요? 애는 일단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요. 애 젖 물리는데도 머리채를 잡길래 애가 다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서워서 엄마한테 맡겼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랑 저희 엄마 두 분 다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특출난 재능은 또 없고 아빠는 저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 좀 살만해질 줄 알고 간 건데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제가 시모한테 구박받고 맞는 동안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저한테 잘 좀 하라고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시집 안 갔을 텐데. 의뢰인은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감정이 북받치는지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의뢰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혼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그 집안에서는 또 곧 죽어도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서류 인적사항 전부 넘겨주세요. 저는 마침 그전 사건이 빨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았어요. 의뢰인의 이름은 한민정, 아직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처녀였죠. 그런데 가해자인 시모의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민정 씨에게 물어봤어요. 시모 이름이 김선지예요? 네. 제 기억 속 깊숙이 묻혀있던 이름 김선지. 그건 바로 저의 전 시모 이름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저희 집을 천한 집안이라고 얕보며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던 바로 그 시모 말입니다. 저는 그때의 분노가 떠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혹시 몰라 주소도 확인해 봤는데 바로 제가 알던 그 집이었어요. 김선지라는 이 악덕한 여자는 저를 어떻게든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다가 실패하니까 훨씬 어린 며느리를 들이고서는 아주 들들 볶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휘둘렀더군요. 어찌나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고 못됐을 수 있는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면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민정 씨가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와중에 위자료를 물어주긴 싫었는지 글쎄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민정 씨의 팔을 걷어보니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민정 씨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폭행의 증거들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기저기 멍이 들거나 긁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화상 자국 등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그리고 문자나 통화 내역을 보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거사 천한 집안 출신 주제에 같은 인신공격성 말을 거의 매일같이 퍼붓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전부 훑어보고 민정 씨에게 말했어요.
민정 씨, 제 얘기 잘 들어요. 저도 예전에 민정 씨처럼 아주 악마 같은 시모를 만나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까 제 경우는 아주 양반이었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 승소해 드릴게요. 선임비는 필요 없어요. 전부 무료로 변호해 드릴 거니까요.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만 잘 협조해 주세요. 이 인간들 전부 제가 제대로 탈탈 털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료로요? 왜요? 변호사님이 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다 끝나고 승소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민정 씨는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멍하니 보더니 이내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날은 일단 몰래 저희 사무실을 온 민정 씨를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보냈지만 사실 감사는 제가 민정 씨한테 하고 싶었죠.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사건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민정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경찰서요? 그런데 시부모는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상관없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저 믿고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이 증거들 제 컴퓨터에 전부 복사해뒀으니까 얼른 경찰서로 가져가서 신고해요. 민정 씨가 용기 내서 모아둔 이 증거들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만 믿고 하세요, 신고.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거의 항상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오시고요. 그 인간들 이용 갖고 되겠어요? 민정 씨, 그 시무란 인간이 민정 씨한테 이런 짓들을 했는데 그냥 벗어나는 거에 만족하실 수 있어요? 이 인간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죠. 네? 콩밥 제대로 먹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민정 씨, 이 증거들 모아온 용기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혼은 눈 감고도 성공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민정 씨는 한동안 불안한 표정을 짓다가 제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형사 고소를 했죠. 그리고 민정 씨의 시대, 저의 전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게 감히 날 고소해? 당장 여기로 튀어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사니까 단 이것 같아?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장 제대로 교육시켜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예상대로 민정 씨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숙소를 알려주었어요.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제가 보내준 주소로 민정 씨와 민정 씨 어머니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이 전부 들어가 몸을 피했고 저는 이혼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그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건으로 인해 민정 씨가 진술해야 할 때는 늘 동행해서 더 정확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민정 씨의 뒤를 캐고 있었나 봅니다. 다행히 그 옆에 있던 저는 못 알아본 것 같았지만 민정 씨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알아내어 찾아왔더군요. 민정 씨는 일부러 낮에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보자고 이야기했고 저의 조언대로 시모와 만나서 한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감히 날 신고해? 그래놓고 그렇게 잠수 타면 다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돈이지? 그 거지 같은 근성 못 버리고 돈 장사하려고 이 난리를 피운 거 아니야? 말해봐, 얼마를 원해? 1억? 2억? 네가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라고. 말 안 해? 사과하세요, 저한테. 뭐? 저한테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돈 말고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그동안 저한테 잘못했다고. 야! 돈 준다고 할 때 그 돈이나 먹고 떨어질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시애미가 며느리 교육도 못 시켜? 네가 나 모함하는 걸로 나도 고소할 수 있어.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는 거지. 주제도 모르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얼마를 원해? 말해. 저는 돈 말고 사과를 원하는데 주지 않으시겠다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일부러 사람 많은 곳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저 잡아보시던가요. 평소처럼 머리채 휘어잡고요. 민정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준 대로 말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민정 씨는 자리를 뜨면서도 가슴이 너무 떨리고 무서웠지만 다행히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시모는 따라오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그날 민정 씨의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죠. 항상 기죽어 있고 어두웠던 눈빛에 작은 반짝임이 생기게 되었어요. 나중에 민정 씨는 그날 시모가 자신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통쾌함과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시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한 방 먹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날이 바로 그날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민정 씨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민정 씨가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시모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는 시모가 자주 출연하는 방송, 협찬했던 방송에 사진을 올리며 저는 악마 같은 시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입니다. 라는 글을 인터넷에도 뿌리고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방송국 앞에도 한복집 앞에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사진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알만한 사람은 전부 알아볼 수 있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 전단지 안에는 시모가 평소에 보냈던 문자와 민정 씨의 멍들고 화상 입은 상처 사진들, 진단서 내용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단지를 보고서야 알게 됐는데 시모는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시부의 출판사를 통해 자서전까지 내놨더군요. 아주 자기가 세상 착하게 선하게 살아온 척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식이랑 가식은 다 떨어나서 자서전이 아닌 소설책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민정 씨가 전단지 내용에 그 책의 내용까지 교묘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 소문의 주인공이 김선지라는 사실은 삽시간에 밝혀졌어요. 사실 그건 제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대한 시모의 정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쓰라고 조언해줬거든요. 당연히 그 일로 인해 시모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음성 메시지 문자를 남겼는데 전부 다 귀담아 듣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들이었어요. 시모는 거의 뒤로 넘어갈 만큼 화를 내며 쉬지 않고 쇳소리를 내며 화를 냈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디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길. 너 이거 다 명예훼손이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죽을 때까지 콩밥 먹일 줄 알아. 알겠어? 전화 안 받아? 당장 받으라고. 너 때문에 취소된 방송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이거 너한테 싹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주제. 내가 너 싹 다 벌받게 할 거야. 민정 씨는 그 메시지들과 전화에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다가 저와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오자 딱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옆에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정 씨의 눈빛부터 목소리, 말투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자꾸 전화해요? 나는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요? 도대체 제가 왜요?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는 당신을 특정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뭘 한 적도 없거든요. 그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만 했을 뿐이야. 도대체 내가 무슨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으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알았겠냐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콩밥 먹을 각오해. 형법 제257조 존속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7년이나 벌금 1,000만 원. 근데 당신은 법적으로 아직 내 가족이지? 그러면 징역 10년이나 벌금 1,500만 원. 나는 당신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니까 콩밥 먹을 각오는 당신이 하고 있으라고. 언제 그런 정보들은 다 공부했는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변호사인 제가 듣기에는 조금 법리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시모를 겁먹게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또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하나 없었고요. 민정 씨의 그런 모습에 저는 속이 시원하기도 뭔가 대견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민정 씨의 말에 제대로 대꾸조차 못하는 것 같았고 민정 씨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까불지 마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은 민정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속이 시원하고 그동안 쌓였던 한이 다 풀리는 것 같다며 웃다가 또 울었고 저도 민정 씨를 따라 울다가 또 둘이 같이 웃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날로부터 일주일쯤 뒤에 시모는 민정 씨가 지내는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도 다른 태도로 찾아왔더군요. 집 안에 있는 민정 씨에게 제발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민정 씨가 끝까지 문을 안 열고 버티자 문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전단지 뿌리는 것도 그만해달라고 빌었죠. 제발 아가, 문 좀 열어다오. 아니다, 문은 안 열어도 되니 고소만 좀 취하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지금 내 사업이 전부 무너지게 생겼다. 너 치료비도 주고 다 해결해 줄 테니 고소 취하도 좀 해주고 제발 그 전단지인지 뭔지 그것도 그만 붙여. 진짜 내가 죽어야만 성이 풀리겠니? 시모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끝끝내 민정 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저는 저의 전 남편이자 민정 씨의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당연히 그 인간도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제 엄마와 아내의 싸움을 구경만 하던 양반이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펄쩍 뛰더군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 시부, 그러니까 전 남편의 사장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답니다. 민정 씨가 항시 키고 살던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었죠. 전 남편은 저랑 살 때도 시부를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저와 이혼 후 세월이 흐르며 불편한 감정이 싫어하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있더군요. 저도 녹음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니까요. 민정 씨가 들고 온 녹음기에는 전 남편의 이런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휴, 놓친네. 아직도 그 나이 먹도록 왜 이렇게 정정하신 거야? 아니, 그거 좀 영업 실적 안 나왔다고 전전긍긍하시기는 화낼 때만 아주 팔팔하다니까. 디지털이니 뭐니 자꾸 왜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아우, 짜증나.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노망이라도 든 건가? 아, 대체 왜 저래? 지겹다, 지겨워. 언제까지 아버지 비위 맞추고 살아야 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저랑 살던 때에도 인성이 영 좋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자기 친부모를 저주하는 괴물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혼 소장을 날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동시에 시부에게 날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기대했던 대로 엄청났습니다. 시부는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크게 화를 냈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야 시부한테 흠씬 두드려 맞고 회사에서도 쫓겨난 전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와 제 어미와 똑같은 우는 소리를 내며 민정 씨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저도 집안에 같이 있었을 텐데
전 남편의 모습은 정말 비굴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거 다 가짜라고 말씀 좀 드려. 그거 사실 아니잖아. 네가 다 조작한 거잖아. 이혼 소장도 얼른 취소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 테니까 결혼도 아버지도 내 직장도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야, 너 듣고 있지? 안에서 다 듣고 있잖아. 대답 좀 해. 나 좀 살려달라고 당장. 민정 씨와 저는 경찰을 불러 문 앞에 있는 취객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민정 씨는 그 개만도 못한 인간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뭐? 조작? 그럼 네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직접 말하던지 해. 다시 한 번만 술 처먹고 나한테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는 이걸로 안 끝나. 네가 한 폭력적인 언행들 전부 문제 삼아서 법적 조치할 거야. 나한테 여기서 더 털리고 싶으면 와서 한 번 더 그래 보던가. 그 메시지를 들어낸 지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민정 씨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민정 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저에게 울면서 찾아왔던 민정 씨와 지금의 민정 씨가 너무 달라져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정 씨가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진 거예요? 사실 제가 변호사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이혼이니 가정폭력이니 이런 글들을 봤는데 어떤 카페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엔 참 많은 분들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올렸더니 엄청 많은 분들의 댓글을 받게 되었어요. 다들 힘내라고, 그리고 그 못돼 먹은 인간들 당장 고소하라고, 아예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자세하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너무 큰 응원과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응원과 힘이었고요. 저한테 무료로 변호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집까지 구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열심히 일해서 더 크게 갚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저는 그런 민정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민정 씨. 사실은 제가 승소하고 나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승소가 이미 거의 확정이니까. 사실 저도 그 집 며느리였어요. 왜 민정 씨 남편이 돌싱이라고 했죠? 그 전 와이프가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저 역시도 많은 천대와 무시, 갑질을 당했죠. 그런데 저는 그나마 법조계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손을 대는 것까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정 씨 사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내가 민정 씨처럼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민정 씨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도 그 인간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오히려 너무 고마워요, 민정 씨. 그런 저의 고백을 듣고 민정 씨 역시 깜짝 놀라며 저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그날 또 서로 울고 또 웃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의 생각대로 이혼 소송은 손쉽게 승소를 거머쥐었고 민정 씨가 진행했던 형사사건 역시 심호의 벌금형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어요. 징역까지는 살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변호사인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심호의 벌금형이 꽤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받을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되었죠. 전 남편과 심호는 둘 다 법정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 다 놀라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군요. 심호는 네가 우리 집안을 이라며 뭔가 화를 내려는 듯 보였지만 기력이 많이 쇠했는지 그대로 주저앉았고 남편은 여보? 너 뭐야?
라며 귀신을 본 듯이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죠. 그런 둘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정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시부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시부는 그 옛날 저에게 연락했을 때보다 목소리가 훨씬 거칠어지셨더군요. 그리고 훨씬 민정 씨에게 미안해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네가 보내준 파일은 잘 들었다. 고맙구나. 내 그런 놈인 줄 진즉에 알았으면 진작에 그 녀석을 내쳤을 텐데.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자꾸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 나 역시도 사리 분별을 똑바로 못했더구나. 정말 고맙고 또 정말 미안하다. 내 아내가 널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험한 짓거리까지 한 줄은 정말 몰랐다. 위자료는 잘 보냈고 치료비도 조금 더 얹어서 보냈어. 이게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내 아들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거라. 물론 시부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민정 씨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들은 날엔 기분이 썩 좋진 않더군요. 물론 그 다음 날 민정 씨로부터 들어온 금액을 듣고 다시 기뻐했지만요. 시부는 정말 통 크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돈으로 민정 씨는 작은 공방을 차려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전 시모와 전 남편 그 두 사람을 보니 정말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꼭 맞더군요. 남편이 그나마 양심도 있고 신념도 있는 시부를 닮았다면 좋았을 텐데 시모를 닮아 어쩜 그렇게 염치도 없고 못됐는지요.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저도 민정 씨도 그 악인들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모는 한복집도 쫄딱 망하고 방송에서도 전부 퇴짜를 맞으며 그 과정에서 물어야 하는 위약금만 억대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남편 역시 시부의 불호령으로 아예 눈밖에 난 자식이 되어 그 나이에 원룸 월세방을 전전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제 아비만 믿고 돈 한 푼 안 모으더니 아주 꼴이 좋더군요. 저와 민정 씨는 그 사건 이후로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답니다. 간혹 만나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주말에는 아이도 같이 보고 놀러도 다니고 있어요. 민정 씨는 딸의 양육비로 매달 큰 금액을 받고 있어 육아도 부족함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마 시부가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민정 씨 가족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네 추어탕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과 민정 씨 어머님도 친하게 잘 지내게 되실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